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역 지정학적 풍경이 매일 변화하는 가운데 한국은 국방 능력을 강화하고 향상시키는데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떠오르는 국가입니다. 이는 북한과 중국과 같은 이웃 국가들로부터 증가하는 안보 도전에 대응하고 서울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을 확립하기 위한 전략적 조치입니다. 이 전략의 두드러진 부분은 장거리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무기 시스템의 개발과 배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특히 한국의 미사일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국가의 억지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 분야에서 자급자족의 능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이 군대를 계속 확장하고 현대화하는 것은 국가 안보뿐만 아니라 지역 안정성에도 중요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이제 한국의 미사일 시스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봅시다. 러시아 전함 여신아 먹어라. 우크라 개전 초기 한 러시아 군함이 스테이크 섬을 지키던 우크라이나 병사들에게 투항을 요구하자 한 우크라이나 병사가 겁없이 던진 말입니다. 결국 그는 러시아 군함에 포격을 가하고 전사한 줄 알았는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러시아군과 1차 포로 교환 때 고국으로 돌아와 영웅 칭호와 함께 훈장을 받았습니다. 이 거대한 러시아 군함 앞에 우크라이나 병사들은 아무런 힘을 쓰지 못했지만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전 658일이 되는 지난 13일 괴물같이 거대한 위용을 자랑했던 이 러시아 군함이 침몰했습니다. 이 군함은 러시아 흑해함대 기함인 미사일 순양함 모스크바호였습니다. 전장 190m에 이르고 승무원 500명이 탑승할 수 있고 사거리 700km 이상인 불칸 미사일 10여 기를 싣고 있는 이 군함은 말 그대로 러시아군의 최강 전력 전투함이었습니다. 심지어 군사 포털 디펜스 익스프레스는 한 해군 장교의 말을 인용해 이 모스크바호에는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미 잡지 포브스는 지난 1월 이 전투함 한 척에 실린 대함미사일 무장만으로 우크라이나 전체 해군 전력을 무력화할 수도 있을 정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알레시오 파탈라노 킹스칼리지 런던대 교수는 영국 더 타임스의 선박은 떠다니는 국가 영토이므로 하나를 잃으면 군사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상징적 메시지가 더 두드러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흑해함대의 자존심이라 불리는 이 군함이 탄약 폭발로 인한 단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하여 침몰했다고 보도했지만 우크라이나군은 자신들의 순항미사일에 격추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막심 마르첸코 우크라이나 오데사 주지사는 텔레그램에서 자국군의 넵튠 지대함 미사일 2발이 러시아 해군의 순양함 모스크바호에 큰 피해를 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우리 국방부가 얼마 전 이례적으로 놀라운 사실을 공개한 것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재개소, 군 지휘부를 소집해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었는데 여기서 장거리 지대 공미사일 LSAM 시험 발사를 성공했다는 것을 최초로 언급한 것입니다. LSAM은 2013년 군 당국이 개발을 결정한 무기체계로 당시 군은 사드 요격 고도 40에서 150km가 너무 높아 수도권 방어에 부적합하고 2조 원에 육박하는 고비용 등을 이유로 항공 여건에 맞는 LSAM 개발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LSAM 체계 개발을 2024년 11월까지 완료하고 2026년에는 전력화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욱 국방부 장관은 LSAM뿐만 아니라 초음속 순항미사일과 지대 공미사일 MSAM이 전력화 사실도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 흑해함대 모스크바호를 격추시켰다고 하는 우크라이나 미사일이 순항미사일이기에 한국의 초음속 순항미사일이 이미 전력화되었다는 사실은 큰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같은 미사일 전력화로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에게 만만치 않다는 국방력을 갖추고 있다고 알린 것인데 다시금 이 기회를 빌미삼아 군사대국화를 꿈꾸는 일본도 얼마 전에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일본은 자신들이 80년 만에 명실상부한 항모 보유국으로 부상한다며 크게 자랑했습니다. 지난 9일 일본의 한 도크에서 작업 중인 2만 톤급 함정이 포착되었습니다. 크레인으로 첼제빔을 실어 나르고 있었는데 지난달부터 경항모 개조에 착수한 일본 헬기 호위함입니다. 그동안 사업이 지연되어 오다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탄력을 받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일본은 해상자위대 소속 호위함 12번함, 이즈모함과 카가함에 스텔스 전투기 F-35B 탑재가 가능하도록 경항공모 함경 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즈모함은 2026년, 카가함은
2027년에 경항모 개조 작업을 완료시킬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의 위협에 한국은 위력적인 미사일을 내세웠고 일본은 경항모를 빨리 준비하겠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의 모스크바호가 우크라 미사일에 침몰하는 사건이 벌어지면서 제대로 된 미사일 전력을 갖추지 못한 일본은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군과 일본 자위대가 동해에서 합동훈련을 벌인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 언론에서는 왜 우리 해군과 훈련 없이 일본하고만 훈련을 하냐는 의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한국도 참가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지만 우리 군이 거절한 것이었습니다. 이 훈련에서 미군이 주도하지만 마치 일본 정부는 자신들이 키를 쥔 것처럼 공표했는데 우리 군은 자위대를 군사조직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일본 참가를 이유로 함께하는데 난색을 표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군 당국자는 우길기를 건 일본 자위대가 한국 영해에서 훈련한다는 것은 논의된 바 없고 상상해서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한미일 군사협력과 한미일 군사훈련은 거의 20년 전부터 미국과 일본이 줄기차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를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진보 보수 정부 어느 정부나 할 것 없이 한미일 군사훈련은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이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고 역사에 대한 통렬한 반성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일본과 함께 훈련을 하냐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최근 일본은 역대 가장 심각한 역사 왜곡 교과서를 발표하면서 이를 두고 호사카 유지 교수는 일본이 한국과의 역사 전쟁에서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역사를 왜곡하고 독도를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는 것을 보면 언젠가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이 분명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한국에게 무기를 달라고 하면서 한 말에 우리 국방부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 야욕을 품는 일본에게는 소름이 돋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가 당초 한국 국방부에 요구한 군용 물자는 150에서 200여 개 품목에 달했던 것으로 14일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이 가운데는 한국군이 불곰 사업으로 들여온 러시아제 T-80U 전차도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국방부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측이 요구한 무기 리스트에는 T-80U 전차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특정 무기 체계가 포함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직 알리지 않아서 결코 알 수 없는 특정 무기 체계를 달라고 해서 우리 군 관계자가 무척 당황했다고 했습니다. 일부 군사 전문가는 이 알려지지 않는 특정 무기 체계를 현무호 탄도미사일로 보았습니다. 그동안 국방부는 현무호 탄도미사일에 대해 아무런 논평도 없지만 그렇다고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중국 황구시보는 얼마 전 한국이 탄도미사일, 현무사에 이어 탄도 중량 8톤의 현무호 초음속 미사일 개발이 완료된 듯하다며 푸틴은 혈맹인 중국을 놔두고 한국을 중무장시켜 중국을 견제하는 건 아닌지 염려된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이 우려하는 현무호 미사일은 놀라운 위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무호 미사일은 다탄2 미사일로 그 속에 10개에서 100개의 지탄들이 각자의 타깃으로 정확하게 날아가는데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 현존하는 어떤 요격 미사일도 당해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개발될 현무육은 발사 후 타깃을 변경하고 위치 변경, 요격 미사일 회피까지 추가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두고 우스갯소리로 한국이 양궁에서 1위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군 전문가들은 만약 한국이 공중에서 초음속 미사일을 날릴 기술을 갖는다면 북한의 탄도미사일은 쏘기도 전에 격추당할 것이라면서 한국이 동북아에서 제일 호전적인 공격 무기를 개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걸 개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군은 개발을 끝내고 전력화했다고 추측된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현무3 미사일은 한 발이 약 40억 정도이고 현무5는 100억 이상인데 지금 우리 군은 이 현무 미사일들을 더 이상 놔둘 곳이 없을 정도로 생산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한국은 핵미사일은 갖지 못했지만 이 못지않은 미사일들을 만들고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북한 등 주변국은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금 일본에서는 키시다가 국방비를 11%나 증액시키자며 더 많은 전투기와 군함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우리 군도 꾸준히 국방비를 늘리고 있지만 한 네티즌은 가성비의 나라, 한국이 다른 무기도 만들지만 유독 미사일에 사력을 다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한 발로 1천억 원이 넘는 전투기, 2조 원이 넘는 이지스함을 작살 낼 수 있으니 얼마나 경제적입니까?
얼마 전 한국형 전투기 KF-21이 극한 환경 시험을 통과했다는 소식에 중국이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10년이 넘도록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쏟아부었던 중국산 전투기가 갑자기 초라하게 느껴지면서 또다시 자격지심이 발동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더해 최근 KF-21의 강력한 함방이 공개되면서 중국이 감히 비빌 수도 없는 엄청난 스펙이 공개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떠들썩한 KF-21의 소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올해 각종 극한 환경 시험을 거쳐 본격적으로 최초 양산에 돌입합니다. 지난 10일 방사청은 올해 중 KF-21 최초 양산 계약을 체결하고 공군 1호기 생산에 착수해 최초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2026년 체계 개발 성공과 전력화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따라 방사청은 올해 KF-21 개발을 위한 비행시험을 지속하는 건 물론 다양한 시험들을 수행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현재 KF-21은 양산을 위한 극한 환경 시험을 진행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ADD 해미 시험장에서 올해 2월까지 진행되는 전기체 환경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저온고 온강 우경빙 등 극한 환경에서 기체와 항전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를 검증하는 절차로 양산에 돌입하기 위해선 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앞으로도 공중급류 시험, 공대공 미사일 발사 시험 등 주요한 비행 시험이 예정돼 있는 상태로 KF-21의 성능을 계속 검증해 나갈 방침인데요. 작년에 CJ 6호기까지 비행에 성공한 KF-21은 초음속 비행, 공대공 무장분리 시험 등 다양한 시험을 통과해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아 양산 착수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 서울 ADEX에 참가한 KF-21은 시범 비행과 지상 전시를 통해 그동안의 개발 성과로 우리 국민들에게 선보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모습을 비로소 드러냈는데요. 당시 KF-21의 위풍당당하고 느름한 모습에 벅찬 감동을 느낀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현재 전 세계에서 4.5세대 이상 첨단 초음속 전투기 개발에 성공한 곳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프랑스, 스웨덴, 유럽 컨소시엄에 이어 우리나라가 8번째로 그 어려운 일을 우리가 해냈기 때문입니다. 아직 남은 과제가 많지만 지금까지의 과정을 보면 KF-21의 전력화는 예상보다 더 빨리 다가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최근 독일이 사우디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IRIS-T를 공급하기로 하는 등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IRIS-T는 적외선 탐색 장치가 장착된 공대공 유도탄으로 독일 등 4개국이 함께 개발한 전투기 타이푼에 탑재됐는데 KF-21에도 통합돼 있어 중동에 이를 수출하려면 독일의 허가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중동 지역에 대한 금수 조치가 다시 내려질 수 있기에 한국은 이를 놓치지 않고 자체 미사일을 개발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국형 전투기 KF-21에 탑재될 공대공 유도탄이 국내 기술로 개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서 지난달 방사청은 제158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KF-21에 장착될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을 확보하는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사업을 국내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사청에 따르면 2035년까지 5,919억 원이 투입되는 이 사업으로 KF-21에 장착될 유도탄을 먼저 개발하고 추후에 다른 기종에도 장착될 수 있도록 항공기 무장체계 통합 측면에서 살펴보겠다는 방침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이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방사청은 단거리 공대공 유도탄 개발이 KF-21 전투기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사실 UAE, 사우디 등 중동 국가에서 KF-21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KF-21에 통합된 미티어나 IRIS-T 모두 독일의 수출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독일이 사우디를 상대로 한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5년 만에 해제하면서 IRIS-T를 수출할 수 있게 됐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2019년부터 독일은 사우디가 발주한 미티어와 IRIS-T 공대공 미사일 수출을 금지했었는데 이달 14일이 돼서야 IRIS-T 150발을 수출할 수 있도록 허가한 겁니다. 때문에 독일이 언제든 마음을 바꾸면 다시 오랫동안 사우디를 비롯한 중동의 IRIS-T 수출을 규제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동에서 KF-21을 도입하고 싶다고 러브콜이 들어와도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이렇듯 KF-21 수출을 위해서라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은 오랫동안 답보 상태에 빠지며 개발이 지연됐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놀랍게도 우리 공군이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의 주된 적이 북한인 상황에서 북한의 낡은 전투기를 상대로 굳이 고성능 공대공 미사일이 필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또한 현재는 우리 공군에선 미국제 공대공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는데 미국 국무부가 자국산 전투기 외에 외국제 공대공 미사일의 통합을 잘 허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만큼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군의 주력기에 통합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미국 정부가 KF-21에 대한 공대공 무장 통합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내친 김에 한국은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을 등장 시점에 세계 최고급 성능을 갖출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쏟아붓는다는 방침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이야기로 실제로 한국은 후발주자이기에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보다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높은 성능을 발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사청의 목표는 이스라엘과 유럽제 공대공 미사일과 경쟁할 수 있는 가격과 그 이상의 성능을 확보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첨단 무기체계의 국내 개발을 통한 자주 국방 능력이 향상되는 것과 동시에 KF-21 해외 수출을 노리고 있던 찰나에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중국 관영 매체는 올해 특집 기사를 내보내며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전투기 복자형 등장을 우려하며 크게 긴장하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다. 스텔스 전투기로도 개발될 수 있는 KF-21의 성능과 잠재력에 주눅이 드는 등 중국의 제20 전투기로 비교하는 외신을 향해 불만을 토로하면서 애꿎은 탓만 해댔는데요. 사실 중국에서는 제20 전투기가 미국산 전투기보다 성능이 더 뛰어나다고 자화자찬을 했었는데요. 이번 일로 이 모든 게 거짓말이었음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줬습니다. 이렇듯 중국 언론이 KF-21 개발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 제20 전투기가 개발된 지 벌써 10년이 훌쩍 지난 상황에 겨우 복자형을 개발했다는 점에서 KF-21과 엄청나게 비교가 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런 사실에 중국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으며 실제로 KF-21가 5세대 전투기처럼 내부 무장창과 안테나를 탑재하면 곧바로 스텔스 전투기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중국이 이렇게 긴장하는 이유는 KF-21 전투기 자체만으로 중국에게 강력한 위협이기도 하고 중국 전투기 수출 시장을 차단시켜버릴 아주 강력한 후보이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여기에 더해 KF-21 완성과 더불어 추후 한국형 공대공 미사일 개발까지 완료되면 수출 요청이 쇄도할 게 불보듯 뻔해 엄청나게 의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사실 작년에도 KAI는 폴란드 FA-50 수출 효과에 힘입어 매출 3조 원을 기록하는 역대급 실적을 다시 쓰는 등 쾌재를 부르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기조는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나 KF-21 양산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등 안정적인 실적 상승 가도를 달릴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FA-50이 지금보다 더 강력한 개량을 추진할 것으로 보이면서 인기가 더욱더 치솟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LIG넥스원은 독일 항공우주기업 타우러스와 공대지 순항미사일 시제품 생산을 앞두고 있는 등 FA-50의 공격 수준이 엄청나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FA-50이 훈련기에서 진정한 경전투기로 발전하고 있어 머지않아 스웨덴 그리펜 전투기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개량이 이뤄질 거라는 기대감이 나옵니다. 방상업계에 따르면 앞서 LIG넥스원과 타우러스가 공대지 순항미사일 TAURUS-KEPD 350KE 공동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면서 현재 기술 고도화 작업은 물론 다양한 테스트를 진행해 FA-50 성능 향상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실제로 타우러스는 TAURUS-KEPD 350KE의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뒤 2025년 시제품을 선보이고
테스트 단계를 거쳐 본격 양산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KEPD-350K는 현재 개발의 초기 단계로 기존 KEPD-350K 모델과 동일한 기술을 갖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KEPD-350K는 동종 미사일 가운데 가장 긴 500km 이상의 사거리와 정확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이는 별도의 항제밍 시스템이 필요 없는 유일한 순항 미사일로 480kg에 달하는 탄두를 정확하게 표적에 도달시킬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사시 휴전선 이남의 안전한 지역에서 북한 전역을 공격할 수 있어 전투기의 생존성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관통력도 뛰어나 지하의 견고한 표적을 비롯해 강화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지하 군사시설을 효과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무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2년 뒤 생산될 KEPD-350K는 KEPD-350K보다 더 작은데 사거리와 파괴력은 더 향상돼 FA-50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투기 KF-21의 공대지 무기 강화에 적합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KF-21까지 수출이 확대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전 세계 방산 시장 내에서 보람의 전투기의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1일 우리 공군의 비상대기실에서는 때 아닌 북한 군용기의 영공 침범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다름 아닌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 일환으로 이뤄진 방어 제공 훈련을 펼친 것으로 이날 출동한 F-35A, FA-50 등 10여 대의 전투기들은 적기를 격추해 나가며 흡사 실전과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군에 따르면 이번 훈련에는 공군 제20 전투비행단 등 8개의 비행부대가 참가해 아군과 적군으로 나뉘어 임무를 수행했으며 다수의 방공관제대대와 미사일 방어대대도 참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공군 방어 제공 훈련에 동원된 F-35, F-15K 편대와 FA-50의 연합훈련이 완벽히 합을 이뤄 임무를 수행한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는 평가인데요. 실제로 외신에서도 FA-50과 F-35의 합동훈련 소식에 대해 비중 있게 보도하면서 남다른 관심이 있다는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유라시안 타임스는 FA-50과 F-35의 불안 핵미사일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진행했다며 전투 경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FA-50이 합동훈련에 참여한다는 건 뛰어난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추후 실전에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최근 폴란드에서는 연말까지 FA-50을 추가 도입한다는 소식을 알려오며 폴란드 공군이 보유한 미그-29를 FA-50으로 빠르게 대체할 것임을 알려왔는데요. 실제로 지난 22일 마리우시 부하슈차크 폴란드 국방장관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폴란드 공군을 위한 FA-50 2대가 바르샤바에 방금 착륙했다며 연말까지 8대의 전투기를 추가로 들여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폴란드 군을 위한 새로운 장비들의 인도 속도가 늦춰지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이 밝힌 대로라면 폴란드 군은 연말까지 총 12대의 FA-50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이 FA-50 전력을 미리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 한국의 놀라운 생산 속도 때문인데 실제로 한국은 폴란드와 계약했던 방산 무기들을 제때에 납기하면서 두터운 신뢰를 형성했습니다. 폴란드 입장에서는 벨라루스를 통해 러시아가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빠른 생산 속도 덕분에 부족한 전력을 언제 보충하고 투입할 수 있을지 미리 계획할 수 있어 무한한 애정을 보내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런 이유로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FA-50GF의 연내 배치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연신 간주하고 있는 중으로 폴란드 공군에서도 누구보다도 FA-50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하슈차크 국방장관은 21일 열린 FA-50 공개 행사에서도 현지 기자들과 만나 FA-50GF 2기를 인수했으며 연말까지 추가로 10기가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앞서 KAI와 총 48기의 FA-50 공급 계약을 체결한 폴란드는 올해 말까지 FA-50GF 12기를 받기로 돼 있었는데 매달 2에서 3대의 FA-50가 폴란드로 향할 거란 이야기입니다. 이에 앞서 KAI는 지난달 FA-50GF 1, 2호기를 출고하고 폴란드 공군에 인도를 완료했는데요. 이렇게 인도된 FA-50은 지난달 마인스크 마조비에츠키 제23 전술 항공기지에서 시험 비행을 진행했으며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도 주축으로 참여해
미그-29와 함께 비행하며 성공적으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부하 슈차크 국방장관은 오매물만 기다렸던 FA-50GF를 인도받고 나서 소련제 항공기보다 몇 배는 더 낫다고 입이 닳도록 칭찬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폴란드 정부는 기록적인 속도로 소련시대 군용기를 FA-50과 같은 서구 장비로 교체하고 있다며 FA-50의 우수성을 우회적으로 자랑했습니다. 실제로 앞서 개최된 폴란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미그-29가 떠나고 FA-50이 들어온다는 의미의 비행쇼를 선보이며 전력 교체를 폴란드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날 폴란드 공군은 미그-29를 FA-50과 함께 비행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난 뒤 미그-29가 먼저 편대를 이탈하면서 FA-50로 교체되는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앞서 한국에서 비행 훈련을 받고 이번 행사에서 FA-50을 직접 조종하게 된 폴란드 야첵 스톨라렉 소령은 이전에 비행한 미그-29보다 FA-50의 기술이 더 뛰어나다고 놀라움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FA-50의 비행 범위와 성능은 기대를 훨씬 넘어섰다며 FA-50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는 등 조종사들이 임무를 완벽하게 완수할 수 있도록 하는 최적의 기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FA-50GF의 다른 전투기들에 비해 무장이 약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FA-50GF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폴란드 공군이 전술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폴란드에 인도된 FA-50GF는 TA-50 전술입문 훈련기 블로가이아이를 토대로 만들어졌는데요. 기총과 공대 공공대지 무장을 기본으로 탑재하며 FA-50에 장착된 통합정밀 직격탄을 비롯한 정밀 유도무기를 운용할 수 있습니다. 레이더 경보 수신기 등을 장착해 적군으로부터 항공기를 보호하는 능력을 높였으며 야간 임무 수행도 가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FA-50GF의 경우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게 미그-29를 공여하면서 전력 공백을 빠르게 메우기 위한 목적이 가장 컸기에 상대적으로 무장이 약할 수 있지만 앞으로 폴란드에 공급할 FA-50PL은 블록 20 버전으로 이런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폴란드 공군의 요구를 반영한 FA-50PL은 AESA 레이더인 팬텀 스트라이크를 탑재하며 공중급류 기능과 더불어 정밀 유도무기 등을 운용하는 능력도 갖출 전망입니다. 실제로 KAI는 FA-50PL에 대해 F-16 이상의 성능을 갖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스나이퍼 타겟팅 포드, 레이저 유도폭탄 등으로 무장이 더욱더 강력해질 예정으로 폴란드에 배치된 FA-50GF 역시 나중에 블록 20으로 개량할 수 있기에 일각의 우려를 완전히 물식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사실 폴란드에서 FA-50 도입을 결정한 건 미그-29의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품이 아니라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대항하기 위한 핵심 무기로서 역할을 해줄 것으로 봤기 때문인데요. 현재 폴란드의 공군 전력은 48대를 보유한 F-16인데 여기에 더해 FA-50GF를 한국으로부터 도입하면서 이를 함께 운용해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타격을 주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박 사령관은 우크라이나 전에서 가장 위협적인 공중 공격은 지상 100m 고도에서 매우 낮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이라며 그런데 FA-50은 순항 미사일 탐지와 격추에 용이한 레이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애초부터 폴란드는 FA-50 도입을 결정하면서 실전에 바로 투입할 계획이었으며 폴란드의 이런 기대에 부응해 FA-50은 F-16과 함께 바그너 그룹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폴란드는 FA-50 도입 계획을 밝힌 날 미 로키드 마틴과 1,400억 원에 달하는 또 다른 거래를 했는데요. 폴란드 군비청이 로키드 마틴에 주야간 표적 식별 장비 스나이퍼 어드밴스트 타겟팅 포드 ATP를 탑재하기 위해 구매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지난 18일 폴란드는 FA-50 전투기에 로키드 마틴의 ANA AQ-33 스나이퍼 ATP 34대를 장착한다고 밝히면서 미국으로부터 스나이퍼 표적 포드를 공급받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스나이퍼 ATP는 로키드 마틴이 제작한 3세대 타겟팅 포드로 전투기에 장착돼 야간 전천 후의 상황에서 지상 목표물을 식별, 자동 추적, 정밀 유도 지시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건 로키드 마틴 2세대 랜턴 타겟팅 포드의 후속 모델로 랜턴보다 탐지거리가 5배 늘어나 매우 정밀하게 장거리에서 목표물을 탐지하고 추적할 수 있게 해준다는 설명입니다. 사실 폴란드의 스나이퍼 ATP 구매는 올 상반기부터 추진됐는데 이는 원래 FA-50PL의 사양에 포함됐었습니다.
우리 군의 4.5세대 전투기 KF-16과 F-15에도 스나이퍼 ATP가 장착돼 있는 상태인데요. 이렇게 FA-50P에 스나이퍼 ATP까지 탑재돼 업그레이드 된다면 경공격기로 알려진 FA-50은 비로소 멀티를 제공 전투기인 F-16에 맞먹는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최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전투기 엔진 소재 국산화에 나서면서 한국 방산의 레벨업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한국은 엔진에서 뿜어지는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뎌야 하는 특수 소재를 전량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세계 시장에서 막강한 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에로스페이스는 2026년까지 인코넬 718 제조 기술을 국산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게 목표로 인코넬 718은 내열성이 높아 섭씨 1500도 이상의 화염을 견딜 수 있어 항공 엔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특수합금입니다. 40년간 9,000대 이상의 항공 엔진을 생산해온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 소재 국산화에 성공한다면 자주 국방은 물론 방산 수출에서도 엄청난 기회를 가져다 것으로 보입니다. 안 그래도 우리 주요 방산 업체들이 해외에서 거둬들이고 있는 매출이 상당한 수준인데요. 실제로 방산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방산업체들의 전체 매출 중 3분의 1을 해외 수출을 통해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KAI, LI지넥스원, 현대로템 등 방산 4사의 총 매출은 작년보다 2배 이상 늘며 저력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성과는 작년에 폴란드와 역대급 수출 계약을 맺은 이후 올해 본격적으로 제품 공급이 이뤄지면서 매출이 급등했다는 설명입니다. 해외 방산 시장에서 우리나라 방산 존재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폴란드는 물론 중동, 호주 등 다양한 국가들과 방산 분야에서 여러 계약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역시 눈부신 활약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 우리는 오랫동안 한국을 과소평가해왔다. 유럽 방산업체 고위 관계자. 지난 29원 로이터 통신이 한국이 세계 최대 무기 수출국을 노린다는 보도가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폴란드 관리는 누구보다 빨리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한국의 제안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며 10대의 K2와 24대의 K9로 이루어진 첫 선적은 거래가 체결된 지 물과 및 달 후인 12월에 폴란드에 도착했으며 이후 최소 5대의 전차와 12대의 추가 자주포가 인도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대조적으로 또 다른 주요 무기 제조업체인 독일은 헝가리가 2018년에 주문한 44대의 새로운 레오파드 탱크를 아직 인도하지 못했다는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수석 분석가인 오스카 피에트레비치의 말을 전했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다뤄진 한국의 가장 큰 경쟁력은 빠른 배송, 이른바 로켓 배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무기 산업의 간부들은 그것이 미래 고객을 위한 판매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빠른 배송만큼 매력적인 마케팅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 25일 K전차 4차 양산 사원이 발표되었는데 2024에서 28년까지 약 1조 9,400억 원을 들여서 150여 대를 추가로 생산한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새로운 추가 생산 발표는 한국 무기를 원하는 국가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포린폴리시는 폴란드가 한국의 K전차 1000대를 계약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라며 폴란드 입장에서 한국과의 대규모 계약은 독일을 선택할 경우보다 훨씬 빨리 탱크를 확보할 수 있고 나아가 기술 이전을 통해 국내 방위 산업을 육성하려는 폴란드의 요구까지 충족해주는 이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에서도 폴란드가 유럽 전체 레오파르트의 탱크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0대의 K2 전차를 갖출 경우 다른 나라들이 상호 운용성 면에서 K2 전차 구매를 검토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유리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독일의 레오파르트의 전차는 현재 나토 육군 주력 전차로 유럽 각국에서 2,000대 이상이 운용되고 있고 독일은 오랫동안 주변국의 무기 공급자 역할을 해왔으나 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전차의 느린 인도 속도에 좌절했다고 표현했습니다. 결국 국방분석가 을레이크 헤르징거는 한국 폴란드 팀 구성이 유럽 주요 전투 탱크 시장에서 독일의 확고한 지배력을 싹쓸이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과 폴란드는 K 전차뿐만 아니라 차세대 전차에서도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가지고 있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독일이 프랑스와 계획하고 있는 차세대 전차가 충돌이 벌어지며 한국의 차세대 전차가 더욱 관심을 받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폴란드 디펜스 24는 5월 30일 지상군 기갑혁명 가속화라는 제목으로 폴란드 지상군 장비 현대화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보도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폴란드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수장 야로스와프 고로프스키 준장의 발표를 전하면서 가장 중요한 프로그램 중에 전차의 현대화에 대한 비전을 소개했습니다. 고로프스키 준장은 K 전차에 대한 도입도 거론하며 이 같은 현대적인 전차의 도입을 다른 은하계로의 도약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다른 은하계로의 표현은 조금 과한 듯했으나 이어지는 예비역 준장 출신의 현대로템의 미희성 부사장의 사업 설명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희성 부사장은 현대로템은 대한민국에서 세 번째로 큰 산업기업인 현대자동차 그룹 개발의 자회사이며 동시에 철강뿐만 아니라 운송수단 개입 및 집단 생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 부사장은 현대차그룹은 세계 3대 자동차 기업이라며 모빌리티, 로봇, 인공지능, 에너지, 스마트시티 등 현대차그룹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세대 전치에서 구현될 핵심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선체매 전체 승무원이 있는 구조 레이아웃과 130대포가 장착된 원격 조종 포탑, 수소 연료 전지 사용, 첨단 능동 방어 시스템 및 확장된 상황 민식 기능을 갖춘 차량 장비 다중 역할 무인 항공기 포함뿐만 아니라 별도의 발사대에 대전차 유도 미사일을 탑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날 이희성 부사장이 설명한 차세대 전차의 계획은 먼 이야기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국방과학연구소 K2전차의 차기 전차인 K3전차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개발을 2026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달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대로템 이희성 부사장이 폴란드에서 차기 전차에 대한 계획안을 괜히 자세하게 브리핑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파격적으로 K2전차 1000대를 도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한국과 K3전차 공동 개발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폴란드는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전차 K3전차 때문에 K2전차를 1000대나 도입하고 자국 내 생산시설을 갖추는 큰 그림을 그렸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무기 생산의 최강국 독일과 프랑스는 각각의 주력 전차인 레오파르트 2와 르클레르를 대체할 차세대 모델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시켜왔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에 폴란드가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무참하게 무시당했고 이에 폴란드는 한국에 K2 전차를 도입하기로 하고 독일과 프랑스가 배제한 차세대 전차를 한국과 손을 잡고 만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국제 방산 전시회에 독일 라인메달은 130주포로 무장한 최신 주력 전차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차의 이름은 KF-51 팬서로 우리에게는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바로 K 블랙팬서의 이름과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독일 라인메달은 레오파르트 2를 대체할 신형 전차로 이 모델을 내놓으면서 레오파르트의 최신 버전인 EA70I에라 미국 에이브럼스 최신 버전보다 가볍게 기동성을 늘리고 레오파르트 2의 주포 120포에 비해 130 활강포를 장착해 화력을 향상시켰습니다. 여기에 라인메달이 개발한 스트라이크 실드 능동 방어 시스템도 장착될 것으로 보았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름이나 성능 개량에서 보면 독일 라인메달이 최근 급부상하는 한국의 K 블랙팬서를 겨냥하고 만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KF-51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가 만드는 차세대 전차였는데 이를 두고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국가들은 차기 전차에 대한 이익을 공유하지 않고 독일과 프랑스가 독점하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도 불협화음이 벌어지면서 지금 무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독일이 KF-51 개발하면서 승득한 최신 기술을 가지고 레오파르트 2의 후속 전차에 적용시켜 단독으로 해외에 수출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프랑스는 반발하며 차기 전차를 공동 개발한다고 하고서 여기서 얻은 신기술을 독일이 레오파르트에 넣어 이익을 독점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독일은 영국을 끌어들여 프랑스의 간섭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이 때문에 지금 차기 전차의 계획이 느려지고 완전히 무산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독일군이 최신 기술로 개량된 레오파르트 EA8 18대를 주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결국 독일은 새로운 차세대 전차를 빨리 만드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오파르트 2를 개량해서 팔아 당장의 이익을 얻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독일 방산업체들이 이익을 독점하려 하고 싸우는 동안 한국은 차세대 스텔스 전차 K3을 빠르게 완성해 속도면에서 압도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3 전차에 130대포와 레이저 대포 및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한다고 했는데 고출력 레이저는 적으로부터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 대전차 로켓 무인기 등을 공중에서 요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드론이 답재되어 보이지 않는 주변 정찰과 감시 공격까지도 할 수 있으며 스텔스 전차로 변신이 가능하여 적의 레이더에도 감시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국내의 목표는 K3 전차를 빠르게 개발해 전차 강국 미국, 독일과 러시아를 뛰어넘는 최강전 차강국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목표는 단순한 개발 목표로 선정한 것 같지만 지금 그동안의 개발 과정을 보며 폴란드를 비롯한 각국의 전문가들은 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3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를 중심으로 군산학연이 범국가적인 기술력을 총동원해 K 전차의 개발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의 기술은 거의 미국 전차를 흉내내는 수준에 불과했기에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전차를 만들겠다는 포부는 그저 목표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한국은 기술력을 총동원해 개발을 시작한 지 불과 10년 만에 세계 최강의 전차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전차는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 국가들에게 게임 체인저가 될 거라는 말까지 들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또다시 세계 최강의 차세대 전차를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국가들은 한국의 계획이 결코 험언이 아니며 속도면에서 따라올 나라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군시 매체에 로이터 통신의 최근 기사가 많이 인용되었는데 이 기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몇 년 걸릴 웬을 한국은 몇 주 또는 몇 달이면 해낸다.